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10배 방위비 요구에 세계가 숨을 죽이던 사흘 동안 한국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것은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조롱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무심하지만 어떤 선전포고보다 강력한 한마디였습니다. 얼마든지요. 그 짧은 말 뒤에는 세계 9위 군사력, 170억 달러 방산 수출, 그리고 미국조차 의존하는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먼저 손을 내미는 나라로. 이 놀라운 반전의 실체,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레넌 콜트입니다. 워싱턴 DC에서 태어나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안보를 전공하고 26년간 미국 국방부에서 동아시아 전략 정책을 담당해온 선임 고문입니다. 제 경력의 전반기는 CIA 동아시아 분석관으로 후반기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위원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감정이 아닌 숫자로 동맹을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냉정하다는 말을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제 자랑이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는 분석가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사무실은 펜타곤 7층 전략 분석실 안쪽 끝에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이었지만 저는 그 방을 좋아했습니다. 바깥 풍경이 필요 없었습니다. 제게는 숫자가 있었고 데이터가 있었고 26년간 쌓아온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세계 지도가 붙어 있었는데 동아시아 쪽은 특히 촘촘하게 메모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지도에서 한국은 작은 점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점을 볼 때마다 항상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 우리가 없으면 존재하기 어려운 나라. 그것이 제가 26년간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의 전부였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제이슨 박이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저보다 10살 어린 분석관이었습니다. 제이슨은 조용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한번 입을 열면 항상 핵심을 찔렀습니다. 저는 제이슨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이슨이 한국 관련 자료를 들고 와서 무언가를 설명하려 할 때마다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당시 워싱턴 DC의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압박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나토 국가들이 먼저 흔들렸고 일본도 물밑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차례였습니다. 국방부 내에서는 한국을 상대로 한 방위비 재협상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고 저는 그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레밍턴이 전화를 걸어와 축하한다고 했을 때 저는 별것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레밍턴은 백악관 예산 담당 차관보였고 하버드 동창이기도 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브레넌, 이번엔 확실하게 결과를 내야 해. 레밍턴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단호했습니다. 한국이 더 내야 한다는 건 누가 봐도 명확해. 안 내면 우리가 떠나면 그만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떠난다고 하면 반드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라고. 과거에는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패턴이었고 저는 그 패턴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이슨이 그날도 조용히 제 책상 앞에 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브레넌, 이 자료 한번 봐줘. 한국 방산 수출 통계하고 캠프 험프리스 운영 관련 데이터야. 제이슨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볼게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제가 모르는 게 있을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때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창문도 없는 그 방에서
저는 한국 압박 시나리오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방위비 10배 요구를 공식 발표한다. 한국이 거부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 검토한다. 그리고 한국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저는 보고서를 출력해 레밍턴에게 보냈습니다. 레밍턴은 30분 만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완벽해. 이걸로 가자.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교과서대로 풀릴 것이다. 26년간 항상 그래왔으니까.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제이슨의 책상 위를 보았습니다. 한국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 야경 사진이었습니다. 빛의 바다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저 빛들이 어디서 오는 걸까? 라는 생각이 순간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재킷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 질문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실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트럼프의 로즈가든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합 중국은 더 이상 이런 일방적인 안보 부담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어조는 그 어느 때보다 강경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주한미군 철수 검토에 착수할 것입니다. 만약 한국 측이 현행 방위 분담 금액을 10배로 증액할 용의가 있다면 그때 가서 재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펜타곤 브리핑룸에 모여있던 저희 전문가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동시에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이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동료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일주일 안에 한국에서 사람이 올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이라는 카드가 꺼내진 이상 한국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협상이냐 포기냐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포기를 선택할 리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던 한국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도 국방부도 외교부도 침묵이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전략적 침묵이겠거니 했습니다. 협상에서 먼저 말하는 쪽이 지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한국 언론에서 뜬금없는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자주방위 체계 구축의 시급성, 국방 자주화 로드맵 발표 임박, K방산 수출 목표 1천억 달러.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여론몰이겠지. 협상 전에 국내용으로 강경한 척 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한국에서 정례 국무회의가 열렸고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저는 상황실 스크린 앞에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앉아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회의 분위기는 놀라울 정도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담소를 나누듯 구성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표정에는 워싱턴의 긴장감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통령님,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지극히 평담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철군하겠다고요? 얼마든지요. 그들이 뒷감당을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상황실은 그 순간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제 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방금 뭐라고 했지? 저도 같은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얼마든지요. 얼마든지요. 그 말이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이건 협상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기자회견도 공식 성명도 아니었습니다. 국무회에 도중 나온 즉흥적인 답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심한 한마디가 가진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26년의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단 한마디에 얼마든지요 라는 그 한마디에 레밍턴이 즉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브레넌, 저건 허세야.
흔들리지 마.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평소와 달리 빠른 호흡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겠지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그 표정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긴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제이슨이 제 곁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브레넌, 이제 현장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제이슨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바로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봐야겠어. 그 짧은 대화가 제 인생을 바꿀 여정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 현장 파견 명령을 공식으로 받았습니다. 국방부 정책 고문 자격이었습니다. 레밍턴은 전화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브레넌, 기조대로 봐. 알지? 한국의 허풍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거야.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랍 안에 한 달 넘게 방치해 두었던 제이슨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자료를 펼치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 분담 비율. 한국 부담분 92%. 그 숫자가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3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도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워싱턴 DC의 가로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저는 제이슨을 찾았습니다. 제이슨은 자리에 앉아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이슨, 미안해. 3년 동안 내 자료를 무시해서. 제이슨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괜찮아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용서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이 덧붙였습니다. 브레넌, 현장에서 제대로 봐. 데이터는 현장을 이길 수 없어. 그 말이 26년 경력의 분석가인 저를 움직였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저는 한 가지만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겠다고. 제이슨이 옆 좌석에 앉아 한국어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이 나라를 훨씬 더 잘 알고 있구나. 14시간의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한국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 그 담담한 미소로 얼마든지요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대체 무엇일까? 반드시 알아내고야 말겠다고 저는 그날 밤하늘 아래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보호받아야 할 소국의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미널, 오차 없이 작동하는 자동화 시스템, 단 한 명의 직원도 우왕좌왕하지 않는 완벽한 운영. 저는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뉴욕 JFK 공항을 수십 번 오갔지만 이 공항은 그것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이슨이 제 옆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안내를 받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따라가면서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시작부터 예상과 다르다고. 평택으로 향하는 KTX에 올랐습니다. 시속 300km. 차창 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 속에서 저는 낯선 간판들을 연이어 목격했습니다.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진엑스원. 대형 공장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이슨에게 물었습니다. 저 공장들이 다 방산업체야?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방산 관련이야. 브레넌, 이제부터가 진짜야.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외벽, 저 멀리까지 이어지는 시설들. 택시 기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입니다.
면적이 14.7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어요. 저는 창밖을 응시하며 그 규모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려 했습니다.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봐도 실감이 나지 않는 크기였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허가된 구역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기지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미군 기지의 심장부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어가 영어만큼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행한 공보장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인 직원이 상당히 많군요. 네,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인력을 폭넓게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식당, 상점, 시설관리구역 어디서든 마주치는 사람 대부분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둘러본 기지 내 식당가는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메뉴 구성부터 운영 시스템까지 전부 한국 기업이 맡고 있었습니다. 청소, 보안, 시설 유지보수팀의 직원들도 절대 다수가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때 한 한국인 직원이 제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 기지를 나보다 더 잘 알겠구나. 오후에 공개 자료를 검토하다가 저는 숫자 하나와 마주쳤습니다. 제이슨의 봉투에서 봤던 그 숫자였습니다. 이 기지를 건설하는데 총 110억 달러가 투입되었는데 그중 92%를 한국이 부담했습니다. 즉 약 101억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약 15조 원에 달하는 거액을 한국이 지불한 것입니다. 부지 공사, 건축비, 이주 보상비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미군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위해 지어준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 역시 대부분 한국이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전기는 한국전력공사가 공급하고 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했습니다. 통신시설은 KT가 전담 관리했습니다. 광케이블부터 위성통신까지 모든 네트워크 인프라가 한국 기술로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미군 기지는 한국 일반 전기요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특별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매년 수백억 원의 전기요금을 한국이 대신 내주는 셈이었습니다. 심지어 기지 주변 소음 피해 보상까지 한국 정부 몫이었습니다. 미군 전투기 이착륙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매년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비행기는 미군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손님이고 이곳의 진짜 주인은 한국이다. 저녁 무렵 이전에 알던 동료 며칠 만났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적인 이야기만 나누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데이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지원 규모가 상당하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년 전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저는 강한 미국이 약한 한국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이 땅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이 자금을 댔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공급했습니다. 한국이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온갖 특권과 혜택을 받으면서요. 저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 미국인들이 지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우리가 한국에 기생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회로 향했습니다. 공개 청문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와 자주방위 로드맵. 제가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예상과 달리 무겁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진지했습니다. 국방위원회 의원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국방 전문가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철군이 위협이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완전한 자주방위를 실현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펜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방 수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미 17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가 답했습니다. 우리 목표는 2027년까지 세계 4강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저는 노트에 숫자를 받아 적었습니다. 불과 10년 전 30억 달러에 불과했던 수치가 170억 달러라니 손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K방산의 세계 시장 확장 현황을 보시면 더욱 놀라실 겁니다. 또 다른 발표자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 심지어 노르웨이까지 주요 나토 국가들이 우리와 계약을 맺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나타난 데이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폴란드 한 나라와만 5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이었습니다. 청문회 쉬는 시간에 한 의원과 짧게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철군 위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의원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오히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주방위로 가는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기대라고 했습니다. 레밍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브레넌, 거기서 뭘 보고 있어? 빨리 돌아와서 원래 보고서대로 써.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볼 게 남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제이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브레넌, 이건 한국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는가의 문제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26년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종류의 울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공개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은 한국의 국방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설명회 내용은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완성 단계에 가까워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이었습니다. 최근 시험 발사에서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한 기술입니다. 드론 군집 시스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동시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판단하고 임무를 할당합니다. 이 기술은 이미 실전 배치 수준입니다. 양자암호 기술까지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왜 그토록 여유로울 수 있었는지를. 오후에는 한화시스템 본사 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천궁 지대공 미사일부터 해공 함대공 미사일, 신궁 휴대용 대공 미사일까지 모두 한국이 자체 개발한 기술이었습니다. 전시관에서 상영된 한 영상이 저에게 극도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열린 한국 무기 시연 장면이었습니다. 현지 군 관계자들은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정밀도와 신뢰성 면에서 독일과 미국 제품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성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 방산 전시회에 갔습니다. 에이덱스 코리아. 전시장은 전 세계에서 온 바이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 부스 앞에는 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스에는 KF-21 전투기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였습니다. 현재 10개국 이상이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와 중동에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현대로템 부스에서는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수출 실적 세계 1위입니다. 안내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재 9개국에서 운용 중이며 신규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내가 알던 그 한국이 맞는가? 전시장을 나오다 우연히 폴란드에서 온 바이어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매우 놀랐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성능은 뛰어나고 가격은 합리적입니다. 무엇보다 약속한 납기를 정확히 지킵니다. 그들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납기를 칼같이 지킨다는 말이 유독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신뢰. 그것이 결국 모든 동맹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하루 동안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세계 9위 군사력, 방산 수출 세계 6위, 극초음속 미사일, 드론 군집 기술, 양자암호.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회로 보았습니다. 드디어 완전한 자주방위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감마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트럼프가 철군을 이야기했을 때 한국 대통령이 왜 그토록 담담하게 얼마든지요라고 말했는지를. 그들은 정말 그럴 만한 실력과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대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레밍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그, 나는 진실대로 쓸 거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브레넌, 차관보 자리 기억하지? 그게 달려있어.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차관보. 26년을 향해 달려온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것이 제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이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는가의 문제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더그, 미안해. 나는 있는 것을 써야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제이슨과 저는 새벽까지 함께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의 군사적 자립과 미국의 전략적 딜레마. 보고서의 핵심은 간결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여러 측면에서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 새벽동이 틀 무렵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표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두렵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DC로 돌아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핵심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레밍턴도 한쪽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제 보고가 시작되자마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을 잃는다면 그것은 인도태평양 전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책상을 치며 말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할 핵심 거점을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국무부 장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입니다. 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우리 동아시아 전략 전체를 흔드는 일이 됩니다. 레밍턴이 반박했습니다. 10배 분담금은 과하지만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가장 중요한 숫자를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분담금 논쟁은 기껏해야 수십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랜드 연구소 경제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한국이라는 동맹을 잃을 경우 향후 10년간 전략적, 경제적 손실 총액은 27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숫자입니다.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27조 달러. 그 숫자 앞에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철군 위협이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날아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험프리스 기지만 해도 건설비의 92%를 한국이 부담했고 전기, 통신, 식량, 시설 관리까지 모든 것이 한국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지원을 중단하면 기지 운영 자체가 마비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본토 일부 기지의 통신 장비와 부품까지 한국산입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그 기지들의 운영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협을 철회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을 일방적인 보호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동등한 동맹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레밍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저는 이번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생긴 위기였습니다. 미국은 이미 환골탈태한 한국을 여전히 과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이 스스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합 중국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최후 통첩을 철회하고 미래지향적이고 평등하며 상호 존중하는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철군 논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기술 공유, 공동 개발, 안보 협력이라는 새로운 의제들이 채웠습니다. 제이슨이 그 뉴스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는 제이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말없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뉴스 자막에 한국의 외교적 승리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절반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승자는 진실이었습니다. 레밍턴은 며칠 후 부서를 옮겼습니다. 저는 그것이 승리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쓸쓸했습니다. 레밍턴은 한때 훌륭한 분석가였습니다. 단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얼마 전까지의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미 차세대 전략 파트너십 협약이 공식 체결되던 날, 저는 서명식 현장에 있었습니다. 양국 관계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76년 된 관계가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호하는 쪽과 보호받는 쪽이 아니라 함께 서는 두 나라. 그것이 이 동맹이 처음부터 되었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제이슨과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제이슨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 땅이 제이슨에게 어떤 의미인지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단순한 출신지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땅. 그리고 그 희망이 기적이 된 땅이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정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같은 자리였지만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은 미군의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헌신이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묵묵히 쌓아올린 신뢰와 준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기지 안에서 오래전에 만났던 한국인 직원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20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진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을 지켜주셔서요. 그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오래된 친구니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친구. 우리는 과연 그 친구에게 합당한 존중을 보내왔던가. 제이슨이 할머니 댁을 방문한다고 해서 저도 함께 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제이슨의 할머니는 80이 넘으셨는데도 눈빛이 맑고 깊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한국말로 무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이슨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바로 봐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의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정작 제가 이 나라에 미안한데요.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에 제이슨이 할머니가 써주신 손편지를 꺼냈습니다. 제이슨이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각난다.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다. 이 나라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그 말이 맞았다. 저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 유엔 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장병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미군뿐만 아니라 영국, 터키,
호주 등 16개국 군인들의 묘비가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묘비들을 하나하나 지나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공원 해설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매년 참전 용사분들이 많이 방문하시나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네, 특히 6월과 10월에요. 정부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약값부터 숙식까지 전부 무료로 제공됩니다. 해설사가 말했습니다. 참전 용사 후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장학금, 문화교류, 취업 지원까지요.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한국에게 우리가 10배의 분담금을 요구하고 위협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묘비 앞에 서서 저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동맹을 우리는 돈 몇 푼 더 받아내기 위한 흥정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이 고요한 공원 앞에서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부산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전략적 가치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봤습니다. 이곳은 미 해군 제7함대의 동아시아 최대 보급항 중 하나였습니다. 매년 수십만 톤에 달하는 미군 관련 물자가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연료, 식량, 부품, 탄약까지 제7함대 작전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곳을 통했습니다. 미군 전용 부두를 포함한 모든 시설은 한국 정부의 자금으로 건설되고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없이 동아시아에서 단 하루도 제대로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 한국 전력 관계자와 짧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동맹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라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70년 된 친구니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친구. 우리는 그 친구를 어떻게 대했던가.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26년의 확신을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는 분석가의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제이슨이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이슨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3년 전부터 말하려 했던 것이 이것이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듣지 않았다. 새로운 자리, 한미 차세대 전략 파트너십 수석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제이슨 박도 공동 설계 담당으로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동등한 파트너로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 세계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점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의 한가운데에 아주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돌아보며 저는 한 가지 진리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미래를 가진다. 한국은 그 오랜 진리를 이 시대에 가장 극적으로 증명한 나라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을 묵묵히 한 걸음씩 그러나 흔들림 없이 준비해온 결과였습니다. 그 준비가 있었기에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준비가 있었기에 얼마든지요 라는 말을 허세 없이 담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 브레넌 콜트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비로소 제대로 된 분석가가 되었습니다.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사람을 보고 데이터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 뒤의 역사를 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준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누군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고 그 준비가 쌓이고 쌓여 세계 앞에서 당당히 말합니다. 얼마든지요 라고. 이 나라의 저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오늘 이 순간 조금 더 자랑스럽게 느껴지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